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평소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 잘 듣고 있어요. 어쩜 그렇게 다들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아오셨는지. 듣다 보면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얼마 전 딸한테 이 얘기를 해주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랑 나도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 얘기도 한번 써서 보내봐. 하고요. 생각해보니 저도 몇 년 전 아주 기막힌 일로 남편을 잃고 다 큰 딸이 생겨버렸죠.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한번 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작은 섬마을 출신인데요. 벤이라는 아버지와 시장에서 일하는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죠. 그때 제 꿈은 서울에서 사는 거였어요. 남동생만 예뻐라하는 부모님도 싫었고 미주알 고주알 말 많은 이웃들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마 섬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어지간한 시골보다 더 폐쇄적이고 답답하죠.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독불장군의 보수적인 분이라서 독립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여자란 부모 밑에서 얌전히 지내다가 좋은 남자한테 시집이나 가는 게 최고라고 여기는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좀 달랐어요. 본인이 못 배우신 게 한이 돼서 자식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열의가 있으셨습니다. 딸인 저도 능력만 있으면 대학에 보내주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어머니와 저의 오랜 설득에 결국 붙기만 하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원이나 과외를 받을 곳도 없어서 매일 학교 선생님을 붙들고 질문하고 또 질문했죠. 시험 기간에는 잠을 이기려고 얼음물에 발을 담가가면서 공부했답니다. 그 덕분일까요? 전 서울에서 나름 이름 있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바라던 서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처음엔 정말 즐거웠어요. 대학교에서 만난 동기들과 밤새 술도 먹고 미팅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 못지않게 재밌게 놀았죠. 부모님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채 1년도 안 돼 고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사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건데 그땐 서울 사람들은 정도 없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거리도 너무 정신없고 더럽고 시끄럽고 좋은 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싫은 점도 참 많은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언제 들어가도 텅 비어있는 집이었어요. 낮에는 잘 지내다가도 밤이면 향수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같은 과 동기였는데요. 요즘 친구들 말로는 CC라고 하죠. 학교 축제 때 전부터 저를 좋아했다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그전까진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워낙 외롭고 힘들었던 때라 덜컥 그 고백을 받아주고 말았죠. 참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향수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알고 고향 특산품을 어렵게 구해서 선물하기도 하고요. 저를 웃겨주겠답시고 인터넷에서 재밌는 얘기를 잔뜩 찾아와 읽어주고 귀여운 강아지나 아기들 사진을 인쇄해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그런 남자친구가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길지 않았어요. 한창 좋을 때 남자친구가 군입대를 하고 말았거든요. 지금이야 군대에 간다고 해도 휴가도 자주 나오고 핸드폰으로 연락도 할 수 있지만 그땐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쩌다 남자친구가 휴가를 나와도 저만 볼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는데 그땐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든 기쁠 때든 옆에 없는 남자친구가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자기를 제가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자주 다투게 됐고 끝내 얼마 못 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열심히 취업 활동에 매진했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일자리가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도 대학물까지 먹었는데 아버지 바람처럼 고향 남자하고 결혼해서 평생 주부로 살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사회로 나가서 좀 더 멋진 일을 해보고 싶었죠. 하지만 학점 관리도 엉망이었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여자를 워낙 적게 뽑던 시대이기도 했고요. 졸업하고도 1년 정도 계속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다가 간신히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던 시기 같아요.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 하나로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직업 특성상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부딪힐 일이 많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도 잘 안 하거든요. 지고 싶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몰래 울지언정 사랑들 앞에선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고 때로는 욕도 거침없이 했죠. 그랬더니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저를 악발이라 독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부터 찾았죠. 일처리 하나만큼은 남자 못지않게 시원시원하다면서요. 나름 인정받은 거였죠. 그 일로 저는 회사 내에서 유명 인사가 됐어요. 현장 직원들이 여자를 동료로 받아들인 건 처음이라면서요. 그게 어떻게 거래처 관계자들에게도 소문이 났나 봐요. 덕분에 전 몇 년 뒤 한 거래처 직원분의 추천으로 더 큰 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직 전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갓 입사한 신입처럼 심장이 떨려서 청심환까지 챙겨 먹었죠. 저를 추천한 상사분과 함께 사무실로 가서 동료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데 아뿔싸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낯선 얼굴들 사이로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있었거든요. 바로 대학 시절에 만났던 제 전 남자친구였죠. 그 친구도 놀랐는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사분이 저와 전 남자친구를 인사시켜줬죠. 인사해. 지영씨. 이쪽은 박정찬 대리야. 지영씨 직속 사수니까 앞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다 이 친구한테 물어봐.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 회사에 취직해서 어느새 대리라는 직급까지 달았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 남자친구에게 꾸벅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대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처음 보는 사람들인 양 인사를 나눴어요. 과거에 사귀었던 사이라는 게 알려져봤자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다시 만난 남자친구는 그새 많이 어른스러워졌더라고요. 원래도 키가 컸었는데 그새 몸이 더 단단하게 여물어서 제법 남자다워졌고요. 솜털이 보송보송했던 얼굴도 선이 굵직해졌죠. 사실 좀 설레기도 했어요.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한층 근사해져서 제 앞에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게 별 미련이 없어 보였어요. 대리님, 직원들끼리 커피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하고 괜히 말을 걸어봐도 칼같이 잘라내기 일쑤였죠. 여자친구가 생긴 걸까 했는데 그건 아닌 눈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연말팀 성과가 좋아서 거하게 회식을 한 날이었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해롱해롱대고 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자 선배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거절해도 끈질기게 달라붙었죠. 집도 반대 방향이잖아요. 괜찮아요. 됐어. 지영씨 술 많이 먹었잖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다 나같이 좋은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같이 가. 그러면서 그 남자 선배가 은근슬쩍 제 허리에 손을 들렀어요. 뿌리치려고 했지만 계속 파고들더군요. 소리라도 질러야 하나 고민할 때였어요. 갑자기 커다란 손이 불쑥 끼어들더니
그 선배를 밀쳐버렸죠. 바로 제 전 남자친구였어요. 뭐야, 박정찬 대리, 지금 나 밀친 거야? 지영씨는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너나 안정귀가해라. 취해서 꼴사납게 아무 여자한테나 추근덕거리지 말고. 선배가 뭐라고 반항하기도 전에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고 택시를 탔어요. 주소. 네? 주소 말해달라고요. 기사님한테. 아, 제가 집 주소를 부르자마자 택시가 출발했어요. 남자친구는 별다른 말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기에 저도 말없이 반대쪽 창밖을 바라봤죠.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택시 특유의 울렁거리는 냄새와 살짝 열어둔 창문 너머로 들어오던 알싸한 밤 공기, 그리고 술 때문에 뜨끈했던 얼굴과 그보다 더 뜨거웠던 남자친구의 손. 남자친구는 가는 내내 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마침내 택시가 멈췄을 때 전 용기를 냈어요. 남자친구 손을 끌고 그대로 함께 택시에서 내린 거였죠. 남자친구는 순순히 저를 따라 택시에서 내리더군요. 그리고 택시가 떠나자마자 저는 남자친구의 목을 끌어안고 바로 입을 맞췄습니다. 남자친구도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저를 끌어안더군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동안 왜 나한테 업무적으로만 대한 거야? 또 네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무서워서? 뭐? 나 군대에 있을 때 너한테 차이고 진짜 힘들었거든. 그래서 다시 마음을 여는 게 무서웠어. 진지한 남자친구의 고백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대로 하룻밤 실수로 끝이 날까봐요. 이미 전 남자친구에게 다시 마음이 간 상태였거든요. 전 남자친구에게 그래서 지금 나랑 이렇게 된 거 후회해?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아니, 역시 난 네가 좋아.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지영아. 바로 프로포즈였죠. 그냥 분위기에 취해 충동적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 뒤로 계속해서 저에게 결혼하자고 졸랐죠. 결국 먼저 백길이 든 건 저였어요. 부모님도 언제 결혼할 거냐고 성화였고, 살면서 이 남자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남자는 만나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대학교 때나 지금이나 참 한결같이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제 입에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 그런 사람이었죠. 친구들도 어디 가야 이런 남자 만날 수 있는 거냐면서 저를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다른 여자가 제가기 전에 빨리 결혼하라고요. 어느 날 같이 밥을 먹는데 남자친구가 또 그래서 나랑 대체 언제 결혼해 줄 거야?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전 냉큼 대답했죠. 그래, 우리 결혼하자. 하고요. 또 싫다고.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영아? 좋다고? 지금 좋다고 한 거야? 좋아.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날 잡자. 제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날 남자친구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저를 안고 밤거리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환호성을 내질렀죠. 기대했던 대로 결혼 생활을 행복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가 식구들도 참 좋은 분들이었죠. 시어머니가 젊을 때 남편을 여의고 혼자 되신 지 좀 오래됐거든요. 친구들이 홀어머니 시집살이가 더 무섭다고 겁을 줘서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는데 웬걸 시어머니는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저 신경 쓸 거라고 신혼집엔 오시지도 않고요. 맞벌이 하느라 고생한다고 아가씨 시켜서 반찬만 바리바리 챙겨주시곤 했어요. 생일이나 명절 때 찾아뵈면 뭐하러 왔냐고 얼른 가라고 성하셨죠. 때론 제가 다 섭섭하게 느껴질 정도로 거리를 두려고 하셨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서운해 말어라. 딸 같은 며느리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니? 모름지기 고부관계는 먼 친척처럼 지내는 게 최고란다. 하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죠. 남편한테 들으니 옛날에 모진 시집살이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시어머니는 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사셨다고 해요. 친구들은 저를 참 부러워했어요. 고부관계 평화롭지. 남편 집안일 잘하고 다정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 부럽다 김지영. 별게 다 부럽다. 부럽지. 남편 복에 시어머니 복까지 있는데. 대신 자식 복은 없잖아. 맞아요. 완벽한 인생이란 게 어디 있겠어요? 저 또한 남 모르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생기지 않는 아이 문제였죠. 더군다나 시간은 아들이 귀한 집안이라서 시어머니도 내심 걱정이 크셨죠. 다른 시가 어른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큰 고모님은 아들 낳는 명약이라면서 정체불명의 한약을 몇 첩씩 보내주기도 했어요. 아가, 이거 꼭 매일 챙겨 먹어라. 챙겨 먹고 꼭 아들 봐야지. 그게 네가 이 집안 며느리로서 제 몫을 다하는 거야. 고모님 왜 그래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이 나서서 중간 역할을 잘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부담스럽긴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왜 애가 안 생길까? 뭐가 문제인 걸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결국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저희 부부는 난임 전문 병원에 갔어요. 믿을 만한 곳이어야 할 것 같아 남편 친구가 아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죠.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평소 생리 불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지라 내심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했는데 원인은 남편에게 있었어요. 무정자증이라고 하더군요. 무정자증이면 아예 임신은 어려운 건가요? 네. 쉬운 건 시술을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의사는 친구인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덧붙이더라고요. 상심이 크시겠지만 이 녀석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 많으니까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실제로 저는 괜찮았어요. 나 때문에 미안해 여보. 하고 사과하는 남편도 꽉 끌어안고 괜찮다고 말해줬죠. 물론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불임 때문에 시가 식구들에게 너무 시달려서일까요? 오히려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 문제가 남편에게 있다는 게 다행이다 싶더군요. 이제 시달릴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 뒤로 시험관 시술을 한두 번 해보긴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요. 저희 부부는 아이 없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가에서도 더는 뭐라고 못하시더군요. 하긴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데 뭐 어쩌겠어요. 때때로 남들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서글프긴 했어요. 길을 지나다가 귀여운 아이를 보면 괜스레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자그마한 아기 신발이나 이런 걸 보면 평생 나랑 인연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해지기도 했죠. 그때마다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제게 죄인처럼 사과했습니다. 그런 남편 모습에 가슴이 아파서 더욱 아이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했죠. 하늘이 비록 저희 부부에게 아기는 점지해주지 않으셨지만 그 대신 다른 건 아낌없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중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사업 체질이 어떤 건지 손대는 것마다 일이 술술 풀리더라고요. 버는 돈의 단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쟁이 때 벌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억소리 나는 수입이었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내조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재테크 공부를 해서 주식과 부동산 투자도 시작했죠. 재산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저희 부부가 앞으로 평생 수입이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였죠. 당신 50쯤 되면 사업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같이 여행 다니면서 살자. 우리 못 가면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고
어때? 난 당신만 있으면 뭐든 다 좋지.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도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줬어요. 아이가 없어서 그런가 여전히 신혼 같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변한다고 해도 저희 남편만큼은 변하지 않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의 귀가가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보다 한두 시간 늦는 건 애교였고 아예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올 때도 많았어요. 부쩍 말수가 줄고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풍길 때도 있었죠. 뭔가 수상해서 핸드폰을 뒤져보려고 하니 잠금 번호가 걸려있더군요. 생전 그런 거 안 해놓던 사람이 말이에요. 아무래도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남편은 오늘도 야근이라면서 늦을 테니 먼저 자라고 문자를 남겼더군요. 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는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뒤를 밟을 작정이었어요. 이렇게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른 채 뒤통수 맞고 싶진 않았거든요.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 회사 앞에서 기다리니 곧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야근한다던 사람이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 차를 끌고 그런 남편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남편이 도착한 곳은 백화점이었어요. 쇼핑이라도 하려는 건지 이 매장 저 매장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보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현타가 올 때쯤이었어요. 남편이 직원의 추천으로 마네킹이 입고 있던 옷을 구매하더군요. 그 옷을 본 순간 전 충격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남편이 산 건 빨간 원피스였어요. 제 선물은 절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나 아가씨가 입기에도 너무 어리고 튀는 디자인이었죠. 원피스를 산 남편은 그대로 백화점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저도 그런 남편의 뒤를 밟았죠. 남편이 이번에 도착한 곳은 근사한 레스토랑이었어요. 누군가 먼저 와 있었는지 직원이 남편을 창가 쪽 자리로 안내하더군요. 저도 몰래 구석진 테이블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에 딱 앉으니 남편의 뒷모습만 보이고 그 너머로 남편과 마주 앉은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도 내심 모든 게 제 착각이길 바랬는데 여자더군요. 그것도 이제 갓 20살이나 됐을까 엄청 어린 여자였어요. 미안, 많이 기다렸지? 오면서 선물 좀 사오느라고.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남편은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면서 아까 샀던 원피스를 내미더군요. 그런데 여자의 반응이 좀 의외였어요. 인상을 쓰면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 하고 미쳐버리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쩔쩔매더군요. 마음에 안 들어? 같이 가서 교환할래? 됐어. 다 필요 없어. 이런 것도 부질 없다고. 또 왜 그래? 남편이 일어나서 상간녀 옆으로 자리를 옮기더군요. 그리고는 그 여자 어깨를 끌어안고 달래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드는 순간 전 자리를 박차고 레스토랑 밖으로 달려나갔죠. 지영아! 뒤에서 남편이 저를 불렀지만 무시했어요.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도망친 거였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로 짐부터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든 남편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새 저를 따라온 남편이 그런 저를 말리더군요. 지영, 잠깐만. 진정해. 지금 뭔가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 내 눈으로 다 봤는데 무슨 오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당신 두고 어떻게 다른 여자를... 당신 나 알잖아. 난 당신밖에 없다고. 그럼 그 여자는 대체 누군데?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선물도 안기고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었던 건데? 그건... 제 추궁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더 들을 것도 없었죠. 됐어. 우린 끝이야. 이혼해. 전 그대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부모님은 남편과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아무 말 없이 저를 반겨주셨죠. 그렇게 몇 달을 그곳에서 남편 연락도 싹 무시한 채 지냈을까요? 하루는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박서방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못 살겠다 싶으면 언제든 집으로 들어와라. 여긴 여전히 네 집이니까. 옆에 있던 어머니도 그래, 애도 없는데 뭐. 박서방이 너 힘들게 하면 그냥 버리고 와. 하면서 제 손을 꼭 붙잡더라고요. 그런 부모님의 응원이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언제까지 남편과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뭐가 됐든 끝을 봐야 했죠. 전 몇 달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안꼴이 많이 아니더군요. 잠만 자고 가는 건지 뭔지.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곳곳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평소 깔끔한 남편의 성격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었죠. 전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더군요. 전화를 걸어봐도 꺼져 있는지 응답기만 돌아가고요. 고민하던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랑 연락되세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오지도 않는데. 돌아온 시어머니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정찬이한테 말하라고 했는데 결국 말 안 했구나. 놀라지 말고 잘 들으렴. 정찬이 지금 병원에 있다. 최정한 말기라 항암 치료 중이야. 저는 그 길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초췌해진 남편이 저를 맞이하더군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진짜 암이야? 거짓말이지. 그치? 남편은 대답 대신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제품에 얼굴을 부비면서 보고 싶었어. 정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하면서 울더군요. 저는 곧바로 담당 의사를 만나 남편의 상태에 대해 들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더군요. 최선은 다하겠지만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의사의 말은 너무나 잔인했어요. 전 그대로 다시 병실로 돌아와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마치 아이처럼 다시 제품에 엉겨들었어요. 마치 제가 어디로 또 가버릴 것처럼 불안한 사람처럼요. 여보, 나 너무 아파. 당신이 없으면 더 아플 것 같아. 제발 내 곁에 있어주라.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차마 내칠 수가 없었어요. 아직 남편에 대한 마음이 다 정리된 게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전 남편의 바람을 묻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죽을 때가 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어쩌면 남편보다 더 많이 말이죠. 그렇게 전 남편 곁에 붙어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남편을 간호했어요. 다들 포기하라고 했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늘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던 남편인데 이렇게 저를 두고 가버릴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느 날 새벽 남편은 제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그렇게 눈을 감아버렸어요. 제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봐도 다신 눈을 뜨지 않았죠. 전 충격에 그대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군요. 시어머니도 얼굴이 많이 아니셨지만 그래도 한번 남편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셔서인지 저보다 더 의연했어요. 너나 참 남자 복이 없구나. 하고 농담 아닌 농담까지 하셨죠.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부고 문자를 돌리니 남편 친구들이며 회사 동료, 거래처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와줬어요. 평소 사람들을 잘 챙기고 인복이 많던 남편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와주신 분들을 한 명씩 맞이했어요. 때때로 감정이 격해져서 울다가 혼절하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는 마지막 길인데 제 도리를 다하고 싶었어요. 새벽이 다 되어갈 때쯤 한창 붐비던 장례식장이 많이 한산해졌어요. 시어머니에게 잠깐 뒤에 가서 눈 좀 붙이시라고 하고 혼자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입구가 소란스러우시더군요. 그쪽으로 고개를 돌린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몇 달 전 봤던 남편의 상간녀가 서 있었어요. 정말 제대로 미친 건지 남편이 선물했던 그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더군요. 옷걸이 그렇다 보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어요. 도대체 무슨 염치로 장례식장에 나타난 건지, 얼마나 저를 우습게 봤으면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때 그냥 멍청하게 돌아 나오는 게 아니라 뺨이라도 후려쳤어야 하는 건데 뒤늦은 후회가 들더군요. 남편이 죽은 와중에도 그 상간녀에 대한 분노는 끓어오르더라고요. 상간녀도 저를 봤는지 멈칫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더군요. 요란한 빨간 원피스를 보고 있자니 눈이 다 아팠어요.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달려가 다 찢어버리고 싶었죠. 결국 전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상간녀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상간녀는 소리조차 지르지 않고 제가 흔드는 대로 인형처럼 흔들리기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몰려들기 시작했지만 무시했어요. 그저 이 상간녀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디 더럽게 상간녀 따위가 내 남편 장례식장을 와. 왜? 너도 내 남편 옆에 묻히고 싶어서 그러니? 어디 한번 그렇게 해줄까? 어? 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막말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도 상간녀는 대거리하지도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더군요. 결국 제풀에 지친 저는 그런 상간녀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입이 있으면 말해봐요. 도대체 무슨 염치로 여기로 온 거예요? 하고 물었죠. 마침내 상간녀가 입을 열더군요. 당신 남편 유서를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유서를 꼭 봐야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이 유서를 남기긴 남겼어요.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남긴 게 아닐까 싶은데 시어머니가 장례식이 끝나면 변호사 끼고 정식으로 다시 얘기하자고 해서 아직 저도 읽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런 유서를 상간녀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는 너무 뻔하잖아요. 제 남편이 생전에 말을 했겠죠. 네 앞으로도 유산을 남겨주겠다고. 새삼 죽은 남편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다시 끌어올랐어요. 상간녀도 어쩜 이렇게 뻔뻔하고 경우가 없는지. 자기가 받기로 한 유산이 걱정돼서 이렇게 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장례식장에 온 거잖아요. 상간녀의 그런 행동이 다시 가라앉았던 제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유서? 지금 내 남편 유서를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 내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너처럼 어린 년이 왜 다 늙은 내 남편을 만날까 했는데 다 돈 때문이었어. 내 남편이 네 앞으로 거액의 유산이라도 남겨준다고 한 모양인데 내가 그 돈을 너한테 줄 것 같아? 유서에 뭐라고 써있든 난 절대 너한테 내 남편 돈 못 줘. 그러자 상간녀는 질린다는 표정으로 저를 잠시 바라보더군요. 뭔가 말하려다 말고 한숨을 쉬더니 됐고 그냥 그 유서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만 보면 소란 피우지 않고 갈게요. 침착한 그 태도가 더 열받더라고요. 꺼져. 너한테 내 남편 유서 절대 못 보여주니까 당장 꺼지라고. 전 죽을 힘을 다해 상간녀를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상간녀도 유서를 보기 전까진 갈 수 없다면서 버티더군요. 그렇게 한참 둘이서 신랑이 아닌 신랑이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가 그렇게 찾던 유서 여기 있다. 읽어보렴. 어디선가 나타난 시어머니가 그 상간녀에게
남편의 유서를 건네주셨어요. 전 너무 깜짝 놀라서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군 줄 알고. 하고 악을 썼죠. 제가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유서는 상간녀의 손에 넘어간 후였어요. 너 당장 그거 안 내놔? 제가 빼앗으려고 들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런저를 말리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군요. 이미 그 상간녀가 누군지 다 아는 눈치였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새삼 서글픔과 비참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늘 내 편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며느리인 제가 아니라 상간녀의 편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대로 장례식이고 뭐고 때려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유서를 읽던 상간녀가 갑자기 오열하면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하고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꺽꺽대면서 울기만 했죠. 시어머니는 괜찮다, 아가. 하면서 그런 상간녀를 달래주고 말이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유서에 대체 무슨 말이 적혀 있길래. 전 바닥에 내팽개친 유서를 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유선 상속에 대한 문서와 남편이 자필로 쓴 편지, 총 2장으로 이루어진 유서였어요. 전 유상 상속에 대한 문서를 먼저 살펴봤죠.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는 건 저와 시어머니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딸이었죠. 그리고 그 딸은 다름 아닌 제가 상간녀로 오해했던 눈앞의 여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대학 시절 저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났고 그때 하룻밤 실수로 아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키우다가 죽고 나서야 남편에게 딸을 보낸 거였어요. 남편은 유서에서 차마 용기가 안 나서 얘기할 수가 없었다고. 제가 아이를 얼마나 바랐는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입이 떨어지질 않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나마 전하는 걸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지금 이 편지에 써진 말이 다 진짜예요? 당신이 진짜 내 남편 자식이라고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품에 안겨 울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럴 수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남편은 무정자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다고요. 제 말에 여자가 갑자기 저를 쏘아보았어요. 아직도 우리 아빠가 무정자증인 줄 아는 거예요? 대체 그게 무슨... 불임의 원인은 우리 아빠가 아니라 당신한테 있는 거였어. 근데 아빠가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가족들한테 너무 시달릴까봐 자기 때문이라고 거짓말한 거였다고. 전 믿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뭔가 아시는 게 있을까 했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해 말이 다 맞다. 나도 얼마 전에 알게 됐어. 병원 통해서 이미 다 확인도 했단다. 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혼몽했죠. 여자는 그 사이 감정이 격해졌는지 저를 향해서 계속 가슴에 묻어뒀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전 당신이 너무 미워요. 우리 아빠가 처음에 나 만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아요? 이제라도 와줘서 고맙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다정하게 안아줬어요. 근데 한 집에서 가족처럼 살 수는 없대요. 왜냐? 바로 당신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을 게 걱정된대요. 남편한테 숨겨진 딸이 있다는 걸 알면 충격을 받을 텐데, 거기에 불임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면 견딜 수 없을 거래요. 때를 봐서 다 말할 테니까 저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래요. 정말 어이없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 걱정돼서 자기 친딸을 외면한다는 게? 전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 여자의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급기야 여자는 다시 꺽꺽거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암에 걸렸다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할 때도 다 무시했어요. 그러지 말고.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였는 줄 알아요? 유서를 봐달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아빠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남길 테니까 꼭 봐달라고. 전 그제야 유서가 한 장 더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한 장은 남편이 자기 딸에게 남긴 편지였고 그 여자의 손에 들려 있었죠. 전 여자가 내미는 유서를 말없이 받아 읽었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만큼 또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쓰여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만큼 미안하다고 또 딸을 법적으로 자기 호적에 올리고 그에 합당한 유산도 상속하겠다고 되어 있었죠. 호적에 이제라도 올리면 뭐해? 유산을 주면 뭐하냐고요? 이미 아빠는 죽고 없는데. 그때 아빠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고 했을 때 볼걸. 왜 괜히 고집을 부려서. 내가 바보였어요. 아이처럼 엉엉 우는 여자를 끌어안고 시어머니도 오열했어요. 아이고 내 새끼. 가여운 내 새끼. 하면서요. 저도 바보 같은 남편 때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받을 상처가 다 뭐라고 자기 딸까지 외면했는지 아이를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데 뒤늦게 나타난 딸이 얼마나 예쁘고 좋았을까. 근데 저를 생각해서 그 딸을 밀어냈다니 실삼 남편의 깊은 사랑에 목이 메어 오더라고요. 그럴 줄도 모르고 남편이 바람핀다고 생각해 밀어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미안해요. 내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사과할 줄 몰랐는지 남편의 딸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것도 잠시 곧 제품에 안겨 또다시 펑펑 눈물을 쏟았죠. 졸지의 장례식장은 새 여자의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몇 날 며칠을 알았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것보다 남편이 남기고 간 진실이 더 저를 아프게 했죠. 그런 제 곁을 지켜준 건 다름 아니라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딸이었습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어서일까요? 몇 년 새의 저희 셋은 그 누구보다 끈끈해졌어요. 특히 남편의 딸은 이제 제게 배 아파 낳은 친자식 못지않답니다. 모든 게 다 남편이 살아생전 제게 주고 간 지극한 사랑 덕분이겠죠. 작년부터는 딸의 권유에 못 이겨 한 집에서 셋이 함께 살고 있어요. 엄마도 할머니도 너무 늙어서 걱정된다고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한 자기가 같이 살면서 책임져야 한다나요? 요즘은 또 남자친구가 생겨서 데이트한다고 바빠요. 혹시라도 이상한 놈은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저랑은 다르게 똘똘한 아이니까요.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때때로 농담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너희 아빠 같은 남자 만나라고 하는데요. 그럼 딸은 그런 남자가 어디 흔한 줄 아냐고 툴툴거려요. 오늘따라 유난히 죽은 남편이 그립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